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남들에게는 아주 어렵지 않게 흔하게 쓰는데 막상 또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하신가요?라고 묻는다면 좀 답을 좀 꺼리게 됩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좀 멋쩍기도 하고요. 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면 진짜 행복이 나를 지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조금 이제 주저하게 되는데 손지민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행복이라는 그 두 글자 단어를 좀 가까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가슴 벅찬 기분이 들어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네. 이걸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진짜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얘기하면 행복이 달아나 버릴 것 네. 같은 그런 묘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오. 나는 행복합니다. 예, 첫 번째 행복한 이유는 좀 그랬나요? 네. 첫 번째 행복한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매주 만나잖아요. 일단 네. 행복하죠. 그쵸. 두 번째 열심히 또 이렇게 일해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으니까 그 또한 큰 행복이고. 큰 행복이죠. 그리고 저는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 출금 알람은 안 해놨어요. 입금 알람만 해놨어요. 아, 그래서 예. 돈이 들어와서 띵동 그러면 또 그걸 보면서 행복하거든요. 예. 제가 오늘 두 분이 행복 얘기를 하시길래 일부러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말하고 나니까 더 행복해지는 오.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그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좋은데 네. 만약 주변에서 야 너 요즘 사는 게 어때? 그러면 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다들 어렵다 하는데 니는 먹고 살만한 모양이네. 네. 그래 맨날 방송만 하니까 행복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제 뜻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주저하게 하고 되고. 주저하게 됐죠. 네. 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다 행복을 위해서인데 그쵸. 과연 이 행복이란 것은 어디에 있는지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95점. 그러니까 6점도 너무난다.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6.68점. 그러니까 7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낙제네 낙제. 낙제점이네요. 진짜. 이렇게 낮은 너무 행복지수 낮다.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특별히 마음 주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 일 또는 나 자신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두영 선생님을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청진기를 되어주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나오셨는데 네. 먼저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정신과 의원과 마음상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두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예전이랑 많이 달라져서 요즘은요, 몸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좀 아플 때도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인식이 많이 자리 잡았죠. 네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들 찾아오시는 편인가요? 제가 정신과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사실 인식이 조금 편견도 있었고 네. 문턱이 높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점점 제가 하면 할수록 조금 이런 인식도 좀 부드러워지고 또 방송에서 많은 분들 활동도 해주시고 책도 네. 많이 쓰시고 하시면서 좀 인식도 많이 부드러워지시고 이제 정신과 오시는 것도 거부감도 많이 주시고 특히나 젊은 분들은 아주 거부감이 많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훨씬 오신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이제 다행인 일인데 네. 환자들이 많이 온다니까 그래도 이게 좀 반길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주로 네. 어떤 고민들을 안고 진료실에 문을 두드리나요? 진짜 이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민들이 다 진료실에는 있는데 좀 어릴 때 상처라든지 그죠 이렇게 좀뭐 트라우마? 학대라든지 트라우마 네. 힘들었던 일들 같은 거 아픔으로 오시기도 하고 네. 뭐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고충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직장에서의 고민이라든지 이렇게 또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또 이제 인생이 좀 공허하게 느껴지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아니면 건강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힘들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민들을 다 가지고 진료실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병원에 찾는 연령층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대구의 좀 중심지 학군지 근처에 있어서 의외로 또 소아나 청소년 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요. 네. 이제 요즘에 특히나 젊은 분들은 조금 거부감이 많이 덜하신지 조금 정신과를 좀 편안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연령대만으로 보면 진짜 10대부터 저희 병원에 거의 90대 어르신들까지도 와. 다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네. 10대 청소년들도 정신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90대까지도 연령층이 다양하다고 하시니까 그 중장년층 등은 어떤 고민을 많이 안고 오시는지 궁금해요. 조금 이제 특히나 요즘에 좀 40대에서 60대 이렇게 여성분들, 여성분들? 이제 중장년층 분들, 네. 주부이실 수도 있고 또 직업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또 그만하시는 이렇게 하실 때 그 시기에 아무래도 또 자녀분들이랑 어떤 단절을 좀 경험하시기도 하시거나 뭐 노후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또 오래된 부부 갈등 같은 것들이 좀 해묵에 있다가 네. 이때 조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로 특히나 또 많이 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분은 그냥 말씀이 다 그냥 뭐 힐링이 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다 그냥 고민 얘기 다 풀릴 것 같은데 반대로 저는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마음 처방을 내리는 선생님은 과연 고민이 있으실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고민이 너무너무 많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전에 또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네. 또 사회생활하는 한 명의 또 사람이니까 예. 저도 고민이 너무 많죠. 그러면 그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게 제가 책에도 쓰고 했는데 네. 제가 고민을 이제 접근할 때 제일 1번으로 하는 거는 뭐 다짜고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전에 이게 얼마나 당연히 내가 너무 고민할 만한 일이니까 고민을 하겠지라고 예. 이해를 먼저 해주거든요. 인정을 하는 거네요. 제가 뭐 조금 고민하고 뭔가 해결책이 바로 나오거나 명쾌할 거면 애초에 제가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해결이 잘 안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 해도 뭔가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지만 그걸 인정하고 이제 그래서 고민을 했을 때 명확하지 않고 내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내가 제일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걸까? 여기에서 최선은 뭘까를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윤정 씨는 네.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뭐 나 치료가 되고 일인데요, 그냥. 위안이 되는 것 다 같다. 해결이 됐어. 근데 저는 좀 반대적이습니다. 왜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랑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아서 네. 일단 딱 뵀을 때 젊잖아요. 예. 그리고 고생한 거 안 한 것 같잖아. 그리고 그렇게는 보이네요.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만 정말 잘해.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봤어. 금수저를 꽃길만 걸은 사람이 무슨 우리 마음의 고민을 해결할까? 혹시 그런 그 인상이나 이런 평을 들어본 적은 없을까요? 이게 진료실에서도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을 또 많이 그래요? 주시고 네. 느낌이 좀 있으시구나. 그러신지. 네. 근데 사실 뭐 또 저희 부모님이 되게 존경하고 또 어느 저희 10전부터는 제가 또 그런 지나친 고민 없이 또 살아온 시기도 있긴 한데 사실 제 기억에는 제가 조금 이제 유복하지 못해서 좀 고생했던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뭐 어릴 때 뭐 제 머릿속 책에도 좀 쓰긴 했는데 이제 제가 살던 집이 이제 연립주택 주인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5칸 이렇게 단칸방이 쫙 연립으로 있고 그 5 가구가 화장실을 하나로 공동을 쓰면서 뭐 방에는 이제 좀 보일러가 없고 뭐 이런 집에 제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그 세입자로서의 뭐 서름이라든지 뭐 그때는 다 그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막 아프거나 나쁘게 꼭 생각하진 않고요. 사실 제가 원래는 저는 되게 뭐 보시면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문과적인 성향이고 그래서 저는 뭐 글을 쓰거나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예. 그럼 취직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과를 가기도 하고 뭐 거기서 현실과의 타협. 네, 거기서는 또 제가 수의사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또 이제 뭐 집안 형편 제가 또 공부는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좀 절박한 마음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의대로 오고 이렇게 하겠는데 진로에 좀 고민을 하다가 근데 지금은 저는 제가 되게 만족스럽고 제 길을 좋아하는데 이게 다 돌고 돌아서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돌고 돌아서. 예. 그럼 선생님 오늘 그러면 현대인들의 많은 고민들 가운데
어떤 부분의 주제를 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수용 전념이라는 학문을 좀 열심히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도 지금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수용 전념 좀 말이 어려워요. 개념을 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지만 인생에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 예. 내 마음에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안아주는 것이 수용이고요. 예. 그러면은 전념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그 순간에 늘 이어갈 수 있는 것, 가장 우리만의 최선, 한 번뿐인 삶이라면 살아갈 수 있는 것, 한 번뿐인 나라면 될 수 있는 내가 있을 것인데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것이 전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긴 여름을 보내면서 신체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지쳤을 우리 아침마당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특강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은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관해서 우리 이두영 전신의학 전문가와 함께 강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준비한 오늘 수용 전념에 대해서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강의를 먼저 앞설 때 이게 뭐 어떤 정답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정신과 의사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또 제가 공부하는 학문들은 마음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인생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제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들은 참 너무 좋고 이건 나 혼자 가지고 있기 너무 아깝다. 많은 분들이 같이 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볍게 좀 정리한 내용들이라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 정신과 의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보시면서 한번 지금 살아가시는 삶과 고민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잡아봤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여기 맥락행동과학회라는 것이 이제 수용전념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이제 포함된 부분에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 수용전념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쓴 책인데 저는 잘 쓴 것 같아서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께도 많이 질문을 드리고 강연을 다니면서도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좀 돌아오는 게 그냥 선생님 저는 행복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뭐 걱정이 없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해결이 되어서 아이고 발 뻗고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답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쩌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늘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 많이 불안하다가 적게 불안하다가 고민이 많다가 조금 고민이 적다가 그걸 반복하다가 우리가 좀 행복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화두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수용전념 치료 이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수용과 참여의 심리치료라는 책의 가장 앞 페이지의 가장 첫 문장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그 어떤 외적인 것도 괴로움 없는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나에게 좋은 것들, 경제적인 성공이나 아름다운 수려한 외모라든지 우리 행복한 가정,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인간은 따뜻한 것을 잘 먹고 쾌적하게 지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비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안에는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전제를 한번 다뤄보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건강한 정상성 가정, 영어로는 healthy normal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우울하다, 불안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마음의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비정상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해야 될 질병의 상태다. 이걸 좋아져야 되고 이걸 편안하게 만들 수 있어야지 행복한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면요. 우리 사람들 마음을 그냥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를 해보면 한 30% 정도는 그냥 힘든 수준이 아니고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 그러니까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의 3분의 1은 정신과 진단이 가능한 상태다.
많은 거 이렇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진단 기준이 아니더라도 뭐 외롭다, 권태롭다, 공허하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뭐 절망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또 만성적인 어떤 마음의 고통이 또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은 정신과적인 진단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더라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어쩌면 인간의 심적 고통이라는 이것이 너무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든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비정상이고 네. 어디서부터가 정상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건강하고 뭐 활기차고 뭐 돈도 많고 기분도 너무 좋고 뭐 걱정이 하나도 없고 뭐 너무 기쁘고 뭐 즐겁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이 거의 이 정도는 되죠. 그죠? 부처님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 그죠?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들이 너무 이상화된 것이 아닌가? 혹은 너무 완벽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왜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면서 그럼 우리가 추구할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고양인데요. 너무 귀여운 아기 고양이. 여기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지금 내가 고양이의 부모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내가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4마리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데 자, 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너무 착하고 뭐 이제 엄마 아빠 말도 너무 잘 듣고 건강하고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우리 고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막내 고양이 넷째 녀석이 뭔가 좀 말도 안 듣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사고도 많이 치고 아이고 뭐 젖도 잘 못 빨고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고양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고양이의 부모인데 자, 이 넷째 고양이를 어떻게 하시겠나요? 더 챙겨보지 않을까요? 쫓아낼까요? 그러진 않겠죠. 부모니까 쫓아내지 않겠죠. 그런가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거나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자,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요. 요게 이제 우리의 고민,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들, 내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마음의 좌절, 늘 나를 따라다니는 어떤 신체적인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빈곤함이라든지 내 삶에서 힘든 부분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앞에 3마리까지는요. 내가 좋아하는 내 일면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감각이나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돌아보시면 아마도 이럴 거예요. 나 이런 좋은 모습이 있는데 이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게 해결되어야 돼. 이것만 없어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내 인생에서 이게 한계야. 언제 이게 좀 해결될까? 자, 요 비유를 한 번 더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녀석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4번째 고양이를 없애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던 게 없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3번째가 4명이 있을 때 그 4마리 4번째 애가 있을 때는 조금 묻혀가지고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몰랐던 게 좀 말을 또 얘도 만만치 않은 말썽꾸러기. 우리의 인생이라고 좀 느껴지시나요? 내가 뭔가 입시만 해결되면 뭔가 나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뭐 하루 대학 가보니까 아이고 이거 완전히 취업 지옥인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끝나니까 뭐 요즘에는 또 사회 트렌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뭐 또 가족들 중에서는 뭐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뭐 결혼을 어떻게 하니까 아이고 이제 뭐 자식을 낳아야 된다. 압박이 있다든지 뭐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든지. 제가 최근에 그 허준희 교수님이시죠? 그 이제 수학 퀴즈상을 수상하신 그분의 그 얘기 중에서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내가 마무리를 어떤 아주 좋은 병원의 안락한 1인실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한 삶을 살지 마세요.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수용 존재물 공부하는 저로서는 아주 저는 감명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참 기치가 맞닿아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늘 미래의 어떤 두려움을 대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모든 걸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흐트러질까 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 고될 때는 제가 제일 1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민만 없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 상태가 되기도 쉬운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들을 좀 강의해서 최대한 담아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비유를 조금 다른 비유를 또 들어볼게요. 이게 원문에서는요, 이제 불황아 조, 그러니까 영어로 조, J-O-E, 조스, 이제 어떤 그 비유인데요. 조스 메타포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게 파티죠, 그죠? 외국엔 네.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 잔치쯤이 될까요? 그렇죠. 뭐 이제 즐거운 잔치, 네. 뭐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 이 비유에서 제가 한 달 동안 파티를 준비했다고 칠게요. 음악도 준비하고 뭐 음식도 준비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즐겁게 즐기려고 한 달 내내 준비했는데 어떤 친구가 딱 파티는 아침이 됐는데 연락이 와서 예. 그 조씨 아저씨 그 친구가 온대. 예.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절대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 안 불렀지. 오면은 이 파티를 다 망치고 막 뭐 이렇게 비속어를 쓰면서 분위기를 흐트리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저는 근데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초대한 적도 없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그 사람 온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저는 그냥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죠. 느낌. 예. 오면 어떡하지? 예. 오면은 내 파티가 망쳐질 텐데 예. 제가 한 달 내내 준비한 네. 파티가 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막 음악도 울리고 친구들끼리 좋은 얘기도 하고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오면 어떡하지? 오면 어떡하지? 오면 어떡하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아, 그걸 예. 떠나서 그러고 있다 보니까 파티가 끝났네요. 자, 느낌 오실까요? 네. 이 파티가 인생입니다. 제가 인생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기 쉽다라는 것들. 그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내가 좀 절망스러울까봐, 내가 어떻게 좌절할까봐 두려운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늘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이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내 뒤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음악이라든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우리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여러분들께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3가지 소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첫 번째는 관계, 그 다음에는 우리의 어떤 성취의 좌절,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인생의 꿈,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나눠서 제가 첫 번째는 관계로. 저도 고민이 너무 많고 네. 다들 너무 고민하시겠지만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고민하시는 이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부제로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만 하는 이런 부제를 붙였어요. 저는 비록 종교는 없지만 불교 공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석가모니 불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이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는 것과 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것, 또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도 네. 하셨죠. 그래서 참 어려운 관계가 어떻게 보면 내가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러면 참 편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그게 안 돼서 고민일 거예요, 그죠?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수용전념의 그 마음에 입각을 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림이 앞에 원시인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우리 현대인이 아주 고뇌하는 그림을 제가 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원시인 그림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고 우리가 왜 그렇게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를 제가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우리의 몸은 이렇게 현대 사회를 살아간 지는 불과 2000년이 안 됐어요. 문명이 된 지는, 그죠? 2000년, 3000년, 길게 봐도 이집트까지 다 해도 5000년, 만년이죠. 근데 인간의 역사는 이제 뭐 루시라는 그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아주 원시인, 그게 거의 뭐 800만 년, 1000만 년, 200만, 짧게는 200만 년도 보고, 그죠? 너무너무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원시 상태, 달리 말하면 생존의 위협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온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존이 다 해결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걱정이 좀 많이 줄어들고 위험이 줄어드는 사회를 살아간 지는 너무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안전이 확보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극도의 위험이 노출되었던 원시 시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의 위기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존 도구 장치거든요. 저는 환자분들께 화재 경보기가 잘 고장날 수 있다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나야지 울리는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면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도 불이 없어도 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존 유지 장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전신에 뻗어 있는 불안신경이 있거든요. 예. 이 신경 반응이 아주 자극될 수 있는데 자, 또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이거 이제 인간은 사람들이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힘을 얻은 동물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뭔가 사이가 틀어지면 생존의 위협을 느낀대요. 네. 내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과잉 반응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 원시시대에 입각한 본능은 싫은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행한다. 얘가 막 자기 마음대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오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뭐 누가 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면 빨리 도망가고 맞서 싸우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었는데 현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하는 것을 잘하는 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저도 뭐 지금 저희 아이가 와 있는데 뭐 아이를 키울 때 욱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죠? 많죠. 근데 욱 하고 화를 내버리면 우리 아이의 마음은 왠지 안 좋을 것 같아요. 참으셔야죠. 그죠? 또 제가 화를 내면 안 죄책감도 되죠. 들고 나중에 후회도 되고 예. 본능이랑 안 맞다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너무 공부하면 고통스럽겠죠. 이 수험생들이 원시 시대 때 뭐 이게 글씨 뭐 이게 빨간 그 검은색은 글씨고 뭐 하얀 건 책이고 이런 거 왜 보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본능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죠. 예. 뭐 치킨이라든지 이런 거 기름지고 고열량이 없이 너무 맛있잖아요. 본능에 이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예.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성인병이 막 걸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아주 중요한 면접이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저도 오늘 방송 오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가지 말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또 이렇게 그 본능을 조금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으면 오히려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예. 본능을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관계로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잘 못 지내는 사람에게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라는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아주 그 불안, 스트레스,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 사회는 오히려 본능적이랑 이제 그 실제 효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 사람이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장을 가느냐? 나의 어떤 삶을 유지해주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나의 자아의 실현이라든지 내 미래를 위한 커리어라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어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일면이 아니라 예.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괜히 그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아주 존경하는 은사님이 제가 한참 또 이제 뭐 인턴 전공의 시절할 때 대인관계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딱 저를 불러서 아유 두영아, 사람 관계라는 것은 너가 한번 생각해봐.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있어. 그럼 너 좋아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 한 3-4명은 그저 그래. 그냥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냥 그래. 분명히 한 3명은 너를 엄청 싫어할 거야. 그거는 뭐 너가 잘해서도 아니고 잘못해서도 아니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너 마음을 한번 봐. 너는 하루 종일 그 10명의 사람 중에 너를 싫어하는 3명의 사람만 생각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보면은 그렇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나를 아껴주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의미라든지 나한테 소중한 순간들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관계를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두려움만 남는 거죠. 그게 저는 함정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럼 이 생존본능이 좋다. 그럼 내가 그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하지만 그게 내가 잘 살아가는 것도 알겠고 하지만 내 마음이 자꾸 일로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힘들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관계를 이어가는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해법이 다른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추구하고 있는지 의미와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앞에 거는요 친구예요. 친구.
여기 보시는 친구 너무 같이 있으면 좋은 친구. 근데 좋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막 싸울 수도 있고, 그죠? 아 이제 안 보고 싶어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뒤에는 직장 동료예요. 뭔가 뒤에 이렇게 쳐다보시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그죠? 주머니에 뭔가 손 넣고. 좀 무섭고, 그죠? 이 두 개의 관계의 양상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죠. 예. 그러면 우리의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친구면 나는 친교를 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저는 목적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고 때로 힘들 때 의지가 되는 관계가 친구인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잘 이어지지 않는 관계라면 멀어져도 괜찮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반대로 저는 내가 살면서 만나는 수천 수만의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낼 수 있다라는 판타지를 내려놓습니다. 이상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잘 이어질 수도 있고 안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통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괜찮지만 내가 불편한 일면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이 괜찮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감을 조금 이해해 줄게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제가 이 생각 딱 떠오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친구는 늘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보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 참 불편해요.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어떤 친구보다 정이 많고 정작 힘들 때는 잘 도와주고 그런 우리의 끈끈한 그런 어떤 기억과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만나면 또 이상한 얘기를 할 거야.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뭐 살이 쪘냐? 뭐 요즘에 뭐 힘드냐? 얼굴 표정이 안 좋다. 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도 뭐 제가 하고 있는 병원이 뭐 제 직장입니다만 참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불편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직장에는요, 친구랑 다르게 친교를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닐 거예요.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공동 작업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내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뭐 경제적인 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사회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큰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의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할 수도 있고 그럼 나한테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나는 거기에 계속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한 뭐 10분의 3 혹은 10분의 5까지도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절대로 마냥 참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뭐 아주 나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든지. 그죠? 뭐 요즘에는 갑질 이런 이슈도 많이 있고 사회도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성적인 어떤 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나를 늘 소중히 할 수 있어요. 늘 그게 1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은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이해를 우리는 해줄 수 있죠. 내가 이 관계를 왜 이어가느냐의 그런 측면들. 그죠?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제가 제일 처음 적었지만 저는 가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또 살아보니까 뭐 저는 뭐 제가 열심히 해서 잘 큰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죠. 근데 이거는 애를 낳기 전에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를 또 낳아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제일 처음 만나는 정말로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 이 아이라는 것이. 뭐 제가 어떻게 어떤 수모를 겪고 어떤 힘든 게 있어도 우리 아이만 행복하면 좋겠어, 건강하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뭐 상담을 받으셔도 좋겠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고통이라든지 고뇌 같은 것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계의 어려움을 고민하지 않을 리는 없어요. 내가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고 이런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상담도 받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나 스스로의 힘든 것도 안아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좌우명이에요. 이거 뒤에도 한 번 더 나올 건데 자 이거는 어떤 기도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은 내 마음속에 어떤 절대자의 어떤 뭐 하나님 부처님이 따로 특정한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신이시오.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수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세요. 이게 전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어찌할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는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까 관계로 보면 늘 우리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관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계속 몰두가 되고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끝도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멈추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되 그런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내가 원하는 의미를 추구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나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어지는 부분들이 요거랑 이어서 그러면 우리는 참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로 뭐 다들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1번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은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우리 생각대로 될 수 없다는 게 1원칙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이거 보시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살 때 내가 있고 20살 때 내가 있고 또 30살, 40살, 50살, 60살 그때마다의 내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인생에 대한 이해 내가 바랬던 꿈, 내가 바라보는 삶의 관점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룰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좌절과 때로는 절망이 가득한 삶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이게 또 큰 화두가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게 뭐 이렇게 청소년 환자분들 오시면 이게 학군지라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뭐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공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너 시험 안 될지 많이 걱정이 되지. 뭐 이렇게 수능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고민도 많을 거야. 근데 그 시간에 한 문제 더 풀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제가 자랑을 좀 해보자면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부끄럽고 좀 치기 어린 생각이기도 한데 저는 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일단은 제가 학교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거든요. 예. 근데 학교의 문을 제가 우리 수희 아저씨랑 같이 열고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등교하는 학생. 근데 나올 때는 제가 닫고 나와요. 그러면 성적이 이제 근데 이게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이 나한테 많이 늘어날수록 나한테 내가 원하는 좋은 변화가 생기더라. 근데 그러면은 제목이랑은 빛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다 이룰 수 없는 상황. 선생님 뭐 그렇게 해서 잘 되신 좀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직접 끓인 라면 사진 찍은 거는 저작권이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라면에서 근무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라면 많이 먹고. 그래서 뭐 제가 뭐 하루에 2번, 3번, 3끼 다 라면 먹은 적도 있고. 그러면은 이걸 끓여 보니까 맨날 물이 달라요, 그죠? 어떨 때는 뭐 한강이 됐다가, 어떨 때는 수천 번을 끓인 라면인데도 이게 맨날 물이 틀리는. 요즘에 계란컵 쓰고 정수기에도 나오게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수돗물 이렇게 해가지고 냄비 이렇게 부는데, 그죠? 자, 그러면 라면이 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붓는. 그죠? 근데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왜 라면이 짜졌지 원인을 분석해야 되지 않나요? 뭔가 문제가 뭐가 생겼는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자책을 하셔야 되진 않나요? 나는 왜 그랬지? 내가 이번에 왜 또 틀렸지? 왜 그렇지? 자, 이거 말고 말씀 주신 대로 빨리 커피포트에 물 딱 해가지고 빨리 부글부글 해가지고 빨리 조금 넣으면 라면이 맛있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물을 더 넣지 않고 이런 앞에 원인을 분석하거나 나를 자책하는 걸 더 많이 하진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그죠? 과거에 내가 뭔가 그런 일이 있어 그때 왜 바보 같은 실수를 해서 이 관계를 망쳐버렸을까?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것도 왜 못 챙겼을까? 자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는 이게 너무 잘못됐고 이러니까 다시 이걸 고치지 않아야 돼. 이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실효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라면은 막 끓고 있어요. 그죠? 이제 남은 시간 1분 정도예요. 물을 빨리 넣으면 맛있는 라면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 생각에 계속 골똘히 생각이라는 행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뭔가 살아오면서 힘든 장면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제가 조금 가벼운 비유였죠. 조금 안타까운 비유를 들자면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오시는 친구들이 뭐 학생들 중에 뭐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상처로 사람을 만나기 힘들거나 좀 집에만 있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보통 저한테 왔을 때는 너무너무 많은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혹은 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열심히 같이 물을 더 넣는 걸 찾으려고 해요. 그래,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그건 별거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생각해봐. 이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고 그 아픔이 너무너무 이해할 만한 것이고 너무 우리 이거 안아주자. 너무 이해된다. 그래서 나도 너무 공감이 되고 너가 그 불안이나 두려움까지 너무 알겠어. 예. 나는 그런 너와 이 상태에서 그런 당신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을 얘기해보고 싶어요라고 저는 메시지를 늘 던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써 긍정적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뭐 과정이 중요했다, 뭐 이런 것도 어떤 배움이 있다. 저는 그런 것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은 반대를 끌어오는 성질이 있어서 애써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을 몰면 더 힘든 게 와요. 정말 그래?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마음이 반문을 할 겁니다. 우리가 더 혼란해지고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간절히 원한다는 걸 인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생각대로 하나도 되는 부분이 없어요. 단지 저는 겸허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지점, 내가 기대했던 것도 어그러지는 지점,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가는 인생이 당연한 거일 수도 있다는 부분들. 제가 앞서서 조금 제 인생을 살짝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어떻게 의대를 오게 되었고 제가 뭐 남들은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학교의 중퇴 혹은 휴학을 고민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인문학적이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금 아주 제가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오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의학을 공부하면서는 좀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수치적이고 뭔가 이 사람의 인생보다는 병을 본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좀 혼란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적에 정신의학을 공부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근데 제가 어떤 어릴 때 10대부터 나는 어떤 고등학교 때 성적을 이렇게 받고 그러면 의대를 진학할 거고 의대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 시점에 정신과 의사를 할 거고 뭐 그 뒤에는 내가 글을 쓸 거고 책을 낼 거고 강연을 하고 오늘 KBS 아침마당에 나올 거야. 하나도 계획된 게 없어요. 네. 하지만 단지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많았고 그렇죠. 정말로 좌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이어져 오니까 늘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내 최선을 추구한다는 느낌으로 살아갔을 때는 꽤 마음에 드는 삶이 오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하다, 대단하다, 내가 가장 부자다, 내가 가장 명망이 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은 인생 살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 인생이구나 이런 느낌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대로 또 아까의 그 기도문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내 인생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겠지. 내가 추구를 해도 성취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 이게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삶의 본질이 그럴지도 몰라. 저는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의 그때마다의 나의 최선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것을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환자분들과 면담을 하고 또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과분한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이게 우연이지만 어떤 여러 가지의 이런 밑거름들이 모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께도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밑에 가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 이거 청소년 환자분들 되게 싫어해요. 또 그거 뭐 두루뭉술한 얘기 하신다 또 이렇게. 예. 근데 저한테는 이게 제일 본질이에요. 네. 달성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가가는 이런 부제를 붙였습니다. 무슨 말일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삶이라는 것이 수험생 때는 대학 입시에 성공하고 그 뒤에는 취업에 성공하고 그 뒤에는 뭐 저축이라든지 노후 대비에 성공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달성하는 느낌으로 살아가지 않으세요? 네. 그게 삶이라는 느낌이 좀 있었나요? 뭐 자식을 낳는다면 이 친구를 뭐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어디 보내서 뭐 나중에 직업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난 숙제 끝이야. 삶이 그러면 숙제 끝난 다음에는 어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치라는 조금 익숙한 단어시지만 새로운 저는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살아가는 저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자, 아이고 우리 아기가 제 강의가실로 앉지 저 앉아서 자고 있는데 지금
자, 이 사진을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이게 지금 가장 저의 큰 화두입니다.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그래요. 제가 뭐 결혼을 하기 전이라든지 아기를 낳기 전에는 다른 가치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전부는 아닌데 제가 예를 들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너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건 저의 가치입니다.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놀아주면 좋은 아빠일까요? 그러면 내가 바빠가지고 네. 이번 주에는 못 놀아주면 나쁜 아빠가 된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좀 이상하죠? 애매하죠. 뭐 내가 우리 아이의 교육을 어디까지 시켜주면 좋은 아빠일까요? 나는 대학까지 시켜주는 게 목표였는데 아이고 사정이 어려워서 중학교까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었다? 나는 나쁜 부모가 되는 걸까요? 가치라는 것은 어떤 도구라든지 중간 단계 목표가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늘 다가가는 것이죠. 제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나는 좋은 아빠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서.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랑 눈 맞춤을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은 아빠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이왕이면 내가 휴가 가는 부분이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저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뭐 키즈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가고 이런 것들도 좋은 아빠가 되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하나하나는 도구일 뿐이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좋은 아빠 커트라인입니다. 합격하셨습니다. 혹은 그 안에는 불합격입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좋은 부모 절대 죽을 때까지 달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저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오늘도 뭐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한데 괜찮을까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좋은 아빠가 되는 한 가지의 일이지 않을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의미와 가치를 자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참 행복해요.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그냥 궁극적으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께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지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위한 것을 뭔가 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게 아니고 인정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행복하고 뭔가 뭉클한 것이 느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가치거든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휴가. 네, 저는 언제쯤 이렇게 가볼 수 있을까? 저는 주일로 일을 하고 지금도 있는데 갈 수 있어요. 제가 일단은 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근데 휴가 가실 때 특히나 저한테는 직장인분들 힘드신 분들 많이 오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휴가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재충전해야 돼요. 저 너무 스트레스 쌓였어요. 그럼요. 가서 이걸 후련하게 털고 와야 돼요. 충전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도구가 돼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내가 괜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여행 이런 부분들로 과연 이게 다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행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써야 되죠. 미리 준비도 많이 해야 되죠. 아이고, 그 캐리어 끌고 막 어디 뭐 이렇게 국내라도 가거나 버스 타거나 비행기 타고 얼마나 피곤한데요, 그죠? 오히려 나는 회복이 돼야 돼 이렇게 가면 잘 못 즐겨요. 계속 머릿속에 직장 또 가면 그것도 해야 돼. 이게 있을 거죠. 회복도 안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애써서 여행 갔다 왔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수용과 전념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주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안아주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지만 여행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너무 삶의 본질과도 같은 소중한 순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국적인 풍경을 보면서 탁 트이는 느낌을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나라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삶을 구경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동이라든지 그 자체가 가치가 아닌가. 내가 너무 고된 삶을 살고 있는 만큼 이걸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장면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장면도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삶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저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너무 불안해요. 아이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갈등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안에서 가치를 탐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게 이분에게는 자녀를 사랑하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너무 중요하신 분이구나. 이게 이분의 삶의 가치구나. 그럼 저는 우리 아이와의 관계를 같이 잘 추구하고 이 아이를 위한 삶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삶을 같이 고민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 셈.
저는 좀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게 뭐 현실적으로는 저한테 돌아오는 거는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저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사회에 의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 혼자 공부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제 과거의 저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힘들 때 그때 내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내가 좋은 삶이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아쉬움 내지는 이걸 나누고 싶다는 마음, 이게 분명히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고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올해는 100만 원 기부에 성공했습니다. 나는 사회에 영향을 미친 좋은 사람이 됐어. 이런 게 없는 거죠. 나는 99만 원이니까 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 나는 실패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끊임없이 다가감이 있는 거예요. 기분 좋아지기가 아니에요. 편해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오늘 뭐 다리는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오늘 부담이 되고 불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안락하게 진료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쉴 수도 있겠죠. 그 선택을 저는 해도 돼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제 한 번뿐인 이 순간의 시간을 저에게는 더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되고 제가 살아가는 느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삶을 이런 순간들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게 저한테 행복을 줘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게 내가 살다 보면 이건 나는 참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자극을 주는 것들. 저는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글 쓸 때도 똑같은데요. 이게 뭐 마치 제가 막 프로젝트를 세워서 언제까지 책을 내야 돼 뭐 이런 것처럼 뭐 그 주변에서 막 이게 책이 나오니까 많이 여쭤보세요. 글 어떻게 써? 책 어떻게 내면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일단 제 시작은 글을 쓸 때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잘 정리해놔야지. 안 까먹고 싶다. 너무 감명 깊다. 그리고 이거 해놓으면 나중에 환자분들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제 얘기가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뭐 한 달에 40명이 막 조회수. 그럼 하루에 2명. 제가 어떤 뭐 대단한 프로젝트라든지 내가 어떤 3년 안에 책을 꼭 내야 돼. 나는 뭐 강연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제가 한 달 하다가 그만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른 의미의 가치가 있었던 거 일종의 취미처럼 나한테 의미 있다는 느낌처럼 제가 반짝 1시간, 2시간 줄여가면서 뭐 1년, 2년, 3년이 쌓였는데 한 2년 정도 쌓였을 때 이제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연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연재를 하니까 또 연락이 막 와요. 편집자분들 이건 좀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선생님 책을 한번 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책을 내게 되고 근데 출판사에서 시켰어요, 강연을.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선생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거 가만히 계시면 책 나온지도 아무도 모르세요. 선생님 내용이 좋으니까 강연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근데 하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진료실 안에서만 환자분들만 뵐 수 있잖아요. 제가 하루에 뵐 수 있는 분이 한정되어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어떤 인생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이거 나누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는 이제 또 병원을 또 하면서 조금은 이제 활동을 그렇게 막 많이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더라. 그러면 저는 또 유연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을 많이 하다가 적게 하면은 또 안 좋은 걸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고 우리 가족이라든지 제가 또 추구하는 어떤 저만의 진료 공간을 꾸민다라는 가치를 저는 또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늘 유연하게 제 삶을 변화해 가겠죠. 그런 느낌이 여러분께도 적용이 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 불편함을 우리가 회피하는 삶. 요게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왔던 오늘은 걱정만 없으면 좋겠어. 발 뻗고 편하게 잘 수만 있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렵고 우리가 늘 그러지 못해서 많이 불안하고 불행하거나 적게 불행하고 불안하거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느껴보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아주 소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수용전념이라는 공부를 처음 할 때 우리가 좀 제안도 하고 저희도 치료자도 직접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묘비명 써보기가 있어요. 묘비명. 네,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제 묘비명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묘비명이니까 나는 몇 살까지 얼마의 돈을 모으고 뭐 어떤 것들을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쓰는 사람은 잘 없을걸요. 지금 저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빠였던 사람,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의미가 있었던 사람, 그래도 세상에 있었던 게 없었던 것보다는 더 나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쓰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원했던 그토록 바랬던 것들이 어쩌면 같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에 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볼 때 참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 저는 이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분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유대인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아주 명망이 있고 거의 뭐 어떤 학문을 창시할 정도로 대단히 아주 실력 있고 유능하신,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차 대전이 터지고 그 공간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일가 친척, 가족, 당연히 직계 가족은 물론이고 먼 친척,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다 해서 한 일가 40명이 동시에 수용소를 갔대요. 근데 거기에서 안타깝지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살아나온 사람은 단 한 명, 그 40명 중에 본인과 친척 한 사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만든 어떤 로고 세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 가치 치료를 저 번역을 하는데요. 그 치료의 창시자이십니다. 이분이 그 수용소 안에서 이제 뭔가 유리 조각 이런 것들 있죠. 이걸로 매일매일 면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건강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노동 가치가 없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서. 너무 무거운 주제인가요? 죄송해요. 그렇게 살아남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요 얘기를 했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싶을 것이며 내가 무엇에 의미를 둘 것인지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나의 어떤 신체적인 구속이라든지 너무 나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나의 모든 자유를 앗아가도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는 이거야,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이것들을 뺏을 수는 없었대요. 이분이 막 그때는 뭐 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몇십 년 동안 쓴 논문 자료가 다 없어지고 모든 그런 자기의 모든 기반이 다 사라지고 해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이 과정을 모두 꼭 기억할 거야. 그래서 꼭 내가 이것을 알리고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느꼈던 것들, 이것들 내가 치료로 만들 거야.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수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원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늘 거기에 다가가고 추구하는 마음을 이어가는 것. 그죠? 이게 수용이고 전 전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히나 이 주제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당면한 고민을 많이 안고 계실 거고, 뭐 과거에 남모를 상처가 있다든지 또 두려운 미래의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수용 전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 의외로 우리에게 상당한 힘을 주고 또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에 어떤 영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를 좀 간절히 바라보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네. 않겠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직업이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만의 터득한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 남편한테 좀 적용을 시켜요. 모임을 갔다 와서 신랑이 자꾸 누구 험담을 하는 거예요. 난 걔가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기야, 그 사람을 데리고 살 거야? 내가 네. 같이 사는 사람은 나야. 네네네. 그 사람한테 그 미운 에너지를 쏟을 바에는 이쁜 마누라를 막 여보 사랑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관계에 있어서 그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토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임을 갈 거면 그걸 잊어버려라. 그냥 그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온다. 거기에 좀 중점을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괜찮은 어떤 처방이 될까요? 저는 너무너무 제가 말씀드린 맥이랑 통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좋다고 하고 네. 다 좋고 네. 다만 잊어버려라는 단어 이런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안 좋아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써 덮거나 애써 긍정화하지 않는 것.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불편한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함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불편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애써 이것도 억지로 좋게 안 만들어도 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불편함이라는 사람 싫어. 감정도 그때 있다. 가서 우리 맛있는 것만 먹고 오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너무 괜찮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좀 해봐야 또 되겠네요. 그런 그 싫어하고 불편한 얘기를 하는 남편을 안아주신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게 또 좋은 게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저는 그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데 4시간을 쓰는 게 네.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나 있을까요? 혼자만 그 사람 속으로 막 걔 미워 죽겠어 하는 게 아니고 네. 몇 명 모이잖아요. 그럼 안주로 걔 욕하고 그럼 우리끼리 맞아. 동맹이 되고 왜 그럴까? 이거 좀 긍정적인 에너지는 될 수 없나요? 저도 뭐라고 같이 얘기를 나누냐면요. 네. 오히려 그런 거 뭐 내가 보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안 좋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구태여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라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을 바꾸거나 애써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타인이니까.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생각도 내 거고, 그죠? 그래서 내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으로 지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이두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불청객, 심지어 올지 안 올지도 모를 불청객 때문에 내가 열심히 준비한 파티를 즐기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네. 역시 선생님의 말씀은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음 졸이기보다는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마음이 힘드신 일이 있다면 꾹꾹 참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예, 아침마당 대구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9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